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2018년 3회차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자, 1과목 산업안전관리론 1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과 같은 문제 유형은 크게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아닙니다만은 자, 개념만 이해하고 계시면 충분하게 우리가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사고 예방 대책, 즉 하인리의 재예방 5단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 중 사실의 발견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인리 재예방의 5단계 일단 순서를 암기법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제1단계 안전관리 조직을 꾸려야 됩니다. 안전관리 우리가 재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이 먼저 꾸려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조직이 꾸려졌으면 그 조직에서 해야 될 일이 뭐죠?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2단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월급을 줍니까?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죠. 사실의 발견, 즉 불완전한 요소를 발견하게 되겠고요. 즉 불완전한 요소를 발견했으면 제3단계 분석 평가, 즉 발견된 불완전한 요소를 이제 분석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4단계 시정책의 선정, 불완전한 요소를 분석했으면 가장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시정책의 적용입니다. 선정된 대책을 어떤 현장에 적용을 시켜보는 단계다. 이렇게 해서 조직할 때 조자, 사실을 발견할 때 사자, 분석 평가할 때 분자, 시정책에 선정할 때 시자와 선자 밑줄. 제 5단계 시정책에 적용할 때 시자와 적자 밑줄에서 조사부는 암기법 단계 조사부는 뭐한다? 시선을 시적한다. 조사부는 시선을 시적한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실의 발견은 제2단계입니다. 사실의 발견, 즉 불완전한 요소를 현장에 와서 찾아내야 되겠죠.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점검하고 검사하고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다. 이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답은 3번, 2번 재예방의 4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유형의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암기법을 통해서 자, 앞글자만 딸게요. 예방 가능의 원칙 밑줄 예방이 가능하다. 모든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해는 원칙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나오면 뭐다? 예방 가능의 원칙이 되는 거고요. 자, 예자 밑줄 손실 우연의 원칙 할 때 손자 밑줄 사고로 생기는 상해의 종류는 우연적이다. 우연적이라가 단어가 나오면 손실 우연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같이 건물 옥상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작업에 이제 실수로 인해 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어떤 분은 팔이 부러지고 어떤 분은 멀쩡해요. 똑같은 재해가 발생됐지만 똑같은 사고와 상해를 입지 않는다. 상해는 뭐다? 우연적이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인계획의 원칙 원자 밑줄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밑줄 대책 선정의 원칙 할 때 대자 밑줄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대책을 선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암기법을 통해서 예소는 뭐다? 예소는 원대하다. 원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손 원대가 없는 거는 예손 다 있는데요. 답은 1번이네요. 손실 우연의 원칙인데 손실 연계의 원칙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자, 3번 산업 스트레스 요인 중 직무 특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업 스트레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산업 현장에 일을 하면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작업 속도라든지 근무 시간이라든지 단순 반복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산업 현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되고요. 이런 산업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직무 몰입과 생산성의 감소도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의 조직 구조는 직무 특성과 관련된 조직 구조도 어떻게 보면 조직 구조가 내하고 안 맞아요. 그럼 현장에 일하다 보면 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죠? 직무 특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직무 특성 일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작업 속도, 근무 시간, 작업의 반복성, 교대, 복잡성, 위험성 이게 이제 직무 특성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좀 문제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보셔야 된다. 직무 특성과 관련됐다. 그래서 조직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산업심리의 5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산업심리의 5대 요소를요 현장에서 잘 제어만 해주면은 우리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류 일단 기질할 때 기자 밑줄, 동기할 때 동자 밑줄, 습관할 때 습관 밑줄, 감정할 때 감정 밑줄, 습성할 때 습성 밑줄. 그래서 암기법 기동이는 뭐한다? 습관으로 기동이는 습관으로 감정을 억제하는 뭐가 있다? 습성이 있더라. 습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능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4번이 2번이고요. 아주 4번과 같은 문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또 하나 동기부여죠. 동기부여의 정의가 뭐냐?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움직여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는 거죠.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란 단어가 나오면 산업심리의 5대 요소 중에서 뭐다? 동기다. 이것도 시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줄. 5번 사업장의 도수율이 10.83이고 강도율이 7.91일 때 종합제의지수 FOSI는 이런 거는 쉽죠. 그냥 루트 치에서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도수율과 강도율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다. 아주 공식만 알면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FOSI는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에서 간단하게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9.26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가볍게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6번 리더십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더십은요 헤드십과 리더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헤드가 뭐죠? 머리 위에서 떨어졌다. 외부에 의해 임명된 지도자다. 위에 임명된 지도자. 그래서 헤드 낙하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더십이다라는 겁니다. 리더십이 뭐냐? 내부에서 선출되었다. 내부의 직원들이 저 사람이 우리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내부에서 선출된 지도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단순한 예를 들면요. 리더십의 단순한 예는 뭐 대통령이 될 수 있고요. 헤드십은 뭐죠? 외부에서 임명됐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뭐 장관이 헤드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더십이 부하의 간격이 넓겠습니까? 헤드십이 넓겠습니까? 자, 헤드십은 외부에 의해서 우리가 선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밑에 부하의 간격이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형식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리더십 내부에서 선출되었다. 우리가 뽑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격이 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하와의 간격, 서로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부하의 넓은 사회적 간격. 아니죠. 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드십은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좀 권위주의적인 면이 있고, 리더십은 내부에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약간 민주주의적인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7번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의 각 단계별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자, 1단계는 우리가 사람의 삶과 우리 인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죠.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자고 싸고 생리적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인 욕구, 생리적 욕구가 1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7번이 1번이 되죠. 1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아니라 자아실현의 욕구는 제5단계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제2단계는 뭡니까? 먹고 자고 싸고 정신을 차리니까 이제 안전, 내 목숨을 지키려고 하겠죠. 안전의 욕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을 구하려는 욕구 밑줄, 재질병, 전쟁 밑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밑줄. 자, 안전을 지키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욕구,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생기겠죠. 인정받은 욕구를 발판으로 삼아서 창의력 밑줄, 잠재 능력 밑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제5단계, 즉 자아실현, 내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 즉 우리 인간이 갖고자 하는 최고의 욕구가 몇 단계?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
이 인생과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암기를 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다. 아주 중요한 유형의 문제고요. 자, 8번으로 한번 갈게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채용 시의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단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암기법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암기법. 자,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 내용. 그래서 자,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서 기계 할 때 기자 밑줄, 위험성 할 때 위자 밑줄, 작업의 할 때 작자, 동선 할 때 동자 밑줄. 자, 2번. 자, 작업 개시할 때 개자 밑줄, 점검할 때 점자 밑줄, 정리 정돈할 때 정리 밑줄. 그다음에 4번 긴급 조치할 때 긴급 밑줄. 5번 산업보건 및 직업병 할 때 보자와 직자 밑줄. 6번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 할 때 물자와 건자 밑줄. 7번 직무 스트레스 할 때 스트레스 밑줄. 8번 법령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할 때 법자와 간자 밑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점을 어떻게 기위에서 작동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긴급 정리하니 어떻게 돼?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로 뭐한다? 법관보직한다. 보직한다. 이렇게 암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문장을 조금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 단어들, 여기 있는 암기법의 단어들이 없는 게 뭡니까? 기위여서 답은 2번이 되는데요. 2번은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우리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정기교육에 해당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의 문제다. 자, 9번. 자, 필요에 의한 정신적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피곤하면 머리가 아프죠. 정신적 증상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주의력이 감소 또는 경감된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과 3번, 4번은요. 정신적 증상이라기보다도 신체적 증상, 몸이 흐트러지고 몸이 무감각해지고 몸이 무겁고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표지에 사용하는 색채의 기준 중 밑줄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표지 안내 용도로 쓴다라는 겁니다. 즉 안내 표지가 되겠죠. 안내 표지. 그래서 사용하는 색채는 우리가 안내 표지는 일반적으로 뭐죠? 녹색이다. 그래서 해설의 요 표 전체적으로 색도 기준 및 용도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7.5.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7.5R 요거는 뭐냐? 우리가 색의 3속성이라서 색상입니다. 색상. 빨갛다, 파랗다, 색상을 나타내는 거고요. 요 사는 명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명도라는 것은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고요. 검은색을 우리가 0부터 시작되고 흰색이 이제 10이다. 그래서 0부터 이제 10까지 11단계로 돼 있다. 그 중에서 이제 밝기가 4단계다라는 거고요. 14는 우리가 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의 탁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1에서 14단계가 있다. 즉 14단계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요 R은 뭐냐라는 겁니다. 요 R은 레드의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N은 뭐냐? N은 무채색입니다. 무채색은 보통 흰색과 검은색을 우리가 무채색이라고 하는데 검은색은 0부터 흰색은 10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반적으로 교육이란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을 이제 계획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말 안 듣는 친구도 교육을 통해서 말 잘 듣게 하고 그런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인데 여기서 인간의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먼저 답은 4번적이거든요. 밖으로 표현되는 내연적과 속에서 어떻게 이제 잘 바꿔줘야 되겠다. 내가 교육을 받았으니 이제 한번 행동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내연적과 그다음에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는 외연적 행동 모두가 포함이 되더라.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12번 OJT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OJT 교육과 어떻게 됩니까? OJT 교육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OJT 교육은요 직장 내에서 받는 겁니다. 직장 내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선임자한테 업무를 하면서 받는 교육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개별 교육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OJT는요 직장 외 훈련입니다. 직장 외 훈련이고 얘는 어때? 집단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받는 집단 교육이다. 요 개념을 좀 가지고 계시면 조금 나으실 것 같아요. 자, 12번 OJT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설명 중 틀린 것은 맞죠? OJT 직장 외엔 집단 교육이 다수. 자, 이번 훈련에만 전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직장 외에 벗어났기 때문에 오로지 직장 업무보다 그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고 맞고요. 효과가 곧 업무에 나타나며 훈련의 좋고 나쁨에 따라 개선이 쉽다. 이건 아니죠. 교육을 시켰는데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요 OJT 교육에 포함이 됩니다. 직장 선임자한테 바로 봐서 잘못된 거는 즉시 그의 개선이 되겠죠. 이 OJT 교육.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교육훈련 목표에 대해 집단적 노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정신적으로 흐트러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2번의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요 개념을 좀 가지고 계시면 돼요.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 등의 검사 주기 기준 중 다음 관로에 알맞은 것은 13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고요.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받는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건설 현장에서는 설치한 이후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건설 현장 6개월마다 숫자 위주로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방독 마스크 중 할로겐용 정화통 외부 측면의 표시색으로 오른 것은 방독 마스크라는 건요. 밖의 유해 가스가 우리가 이제 흡입을 할 때 호흡을 할 때 유해 가스가 이 신체 우리 몸의 인체로 들어가지 않도록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도록요. 밖에 어떠한 이 정화통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 정화통을 거쳐 가지고 외부의 유해한 가스가 정화통을 통해 가지고 무해한 가스로 이제 바꿔서 우리가 흡입을 하는 게 이제 방독 마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정화통 외부 측면의 이제 색깔에 따라서 여기에 가스에 쓰는 거다. 어떤 이 가스의 종류에 쓰는 것마다 정화통의 색깔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암기법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기화합물용 할 때 U자 밑줄, 갈색 할 때 갈자 밑줄, 할로겐용 할 때 할자 밑줄, 황화수소 할 때 황자 밑줄, 시아나수소 할 때 시자 밑줄, 회색 할 때 회자 밑줄, 아황산용 할 때 아자 밑줄, 노란색 할 때 노자 밑줄, 암모니아 할 때 암자 밑줄, 녹색 할 때 녹자 밑줄. 이래서 요걸 연결하면 유갈과 암노, 암모니아 녹색이죠. 유갈과 암녹이 어떻게 활황시에서 활황시회에서 뭐한다? 에서
안오한다. 안오한다. 항산용은 노란색.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갈과 암록이 활, 황, 시는 회색.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할로겐용이죠. 할로겐용은 회색.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요. 자, 방동 유기화합물용 시험가스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도 나옵니다. 왜 문제 놓기 좋죠?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한 가지 다른 거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클로헥산 C자 밑줄, 디메틸 할 때 D자, 이소부탄 할 때 E자 밑줄. 그래서 연결하면 유기화합물용 U자와 연결하면 유이가 CD다라는 겁니다. 유이가 CD다. 요거도 하나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은 넘어갈게요. 직접 사람에게 접촉되어 위해 밑줄, 위해를 가한 물체를 무엇이라고 하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인물이 있었죠. 기인물. 그 다음에 가해물. 가해물이 있었습니다. 기인, 인, 원인이거든요. 제 원인이 된 거. 직접 제 원인이 된 거. 원인, 인. 인, 원인, 인. 가해, 해자가 있죠. 직접 사람에게 직접 상해를 입힌 거 뭐라 그랬죠? 사람에게 직접 상해를 입힌 거. 입힌 것, 상해, 위해. 그래서 이건 답은 가해물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6번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법에 따랐다. 즉 산재보상비는 직접비에 해당하는 거고요. 간접비는 뭐냐? 이 직접비를 제외한 것은 모든 게 이제 간접비다. 외적 손실, 인적 손실. 인적 손실은 뭐죠? 부상으로 인해서 어떤 손실, 특수 손실, 물적 손실, 생산 손실. 이거는 간접비입니다. 즉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즉 직접비에 해당하는 거죠. 아닌 것은 교통비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문제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은 1번. 자, 17번. 기업 내 교육 방법 중 작업의 개선 방법 및 사람을 다루는 방법, 작업을 가르치는 방법 등을 주된 교육 내용으로 하는 것은 17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TWI 교육 대상자가 누구죠? 제1선 관리감독자입니다. 제1선. 제1선. 요것도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교육 대상자는 뭐다? TWI 제1선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TWI. 뭐 어떠한 교육을 하느냐? 네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JMT 작업 방법 훈련, JIT 작업 지도 훈련, JRT 인간관계 릴레이션십이죠. 인간관계 훈련, JST 세이프티죠. 작업 안전 훈련이라서 네 가지 중 아주 중요합니다. 실기에서도 네 가지를 써라.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번. 다음 중 교육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래서 주객매 포함 안 되는 건 뭐죠? 18번에 답은 2번이네요. 주객매, 주체, 강사 저가 있죠. 객체, 여러분들 있죠. 주객매, 매개체는 뭐죠?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 수강생, 교재, 이게 교육의 3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번으로 넘어갈게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최소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규모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어떠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건요, 어떤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문제를 서로 상호 협력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회 같은 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을 시켜준다. 즉 안전과 보건 문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 문제를 서로 협의하게 해서 만드는데, 자, 설치해야 될 종류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은 뭐다?
해야 되는데 그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19번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아닙니다. 문제야 답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9번의 답은 4번 정보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 되는 정보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번 위험예지훈련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위험예지 말 그대로요. 위험을 미리 예지한다. 작업을 하기 전에 그 작업 즉 공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위험 요인들을 찾아내서요. 그거를 한 번 더 어떻게 예지훈련, 지적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훈련을 통해서 더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위험 예지 훈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반복 훈련한다 맞죠? 사전에 준비한다 맞고요. 자신의 작업으로 실질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거는 이제 위험 예지. 내가 예를 들어서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어요.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으면 이 작업에 하기 전에 이 작업의 공정 프레스 작업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가를 찾아내겠죠. 그걸 찾아내서 해결 방법을 찾았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안전모를 착용을 하자라고 했을 때 프레스 안전모 좋아, 프레스 안전모 좋아, 프레스 안전모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지적 훈련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위험 예지 훈련이다. 답은 4번이 됩니다. 단위 인원수를 많게 한다. 많게 하면요. 의견의 충돌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소수 인원으로 한다. 즉 5인에서 6인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으로 넘어갈게요. 자, 21번 체계 설계 과정 중 기본 설계 단계의 주요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라는 어떤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설계한다든지 어떤 보존 작업을 할 때의 어떤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기본 설계의 단계, 기본 설계는 제3단계를 의미합니다. 21번과 같은 문제는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아닌데 답은 2번이 됩니다. 체계의 정의, 체계의 정의는요. 제2단계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번과 같은 문제는요. 단계 순서가 오히려 시험에 더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글자를 딸게요. 제 1단계는요. 어떤 사용하는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물건을 설계할 때 어떠한 기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목표 및 성능 명세 결정을 한다. 목자 밑줄 어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하고 이제 정확하게 기록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2단계 시스템의 정의입니다. 즉 체계의 정의. 이는 사람과 관련된 정보 수집. 당연히 사람이 쓰니까 어떤 기계를 설계할 때 사람이 가장 쓰는 위주 편의성 위주로 이제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죠. 시자 밑줄. 제3단계 기본 설계할 때 기자 이제 설계를 합니다. 시스템이 체계가 어떠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인터페이스 설계 인자 체제의 입력과 출력 장치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여러분 마우스를 쓰죠. 마우스를 하면 모니터가 표시되죠. 이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촉진물 할 때 촉자 밑줄. 촉진물은 어떤 매뉴얼, 그 기계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성능 보조 자료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 만들어졌으면 시험을 해야 되겠죠. 시험할 때 시자 밑줄. 그래서 목시기가 뭐다? 안촉시다. 목시기가 안쪽시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단계가 오히려 시험에 더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의 1번요. 21번은 기본 설계는 제3단계 여기 포함되지 않는 것은 체계의 정의는 2단계에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하다 가볍게 봐주시는 거고요. 22번과 같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정보 입력에 사용되는 표시장치 중 청각장치 우리가 듣는 거 정보를 이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전달하는데 청각장치보다 시각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시각, 눈으로 보는 게.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그럼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대피하세요. 이렇게 청각적으로 전달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종이에 적어가 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다니는 거. 이건 청각적인 게 빠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청각적인 표시장치가 더 유리할 때는요. 어떠한 긴박한 상황, 즉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그 다음에 재참조되지 않을 때 정보를 나중에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뱉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긴박한 상황은 뭐다? 청각적 표시 장치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짧을 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엄청 길면 그럼 문수화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정보의 내용이 긴 경우는 뭐다? 시각적 표시 장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문수화를 만들어서 보여준다. 정보의 내용이 길 때.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요 개념,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재참조되지 않는다. 즉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될 때는 청각적인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의 내용이 길다. 너무 긴 거는 말로써 하는 것보다 글로 남게 되겠죠. 그때는 시각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FTA 도표에서 사용하는 논리기호 중 자, 기본 사상을 나타내는 것은 기본 사상은 뭐죠? 우리가 논리기호 and or 기호에서 맨 밑에 있는 게 기본 사상. 제의 원인이죠. 제의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FTA에서 항상 원형이죠. 동그라미.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24번 조도가 250럭스라 그랬습니다. 24번과 같은 문제는요.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는데 아유 나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문제와 답만 봐주셔도 됩니다. 조도가 250럭스인 책상 위에 짙은 색 종이 A와 B가 있다. 종이의 반사율은 20%이고 종이 B의 반사율은 15%이다. 종이 A에는 반사율 80%의 색으로 종이 B에는 반사율 60%의 색으로 글자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글자를 각각 썼을 때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비를 구해야 되는데요. 대비는 배경의 밝음과 보려는 물체의 밝음의 비입니다. 그 차이가 나지 않으면 물체가 보이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흰 눈 위에 숟가루를 뿌려주면 숟가루가 잘 보이지만 흰 눈 위에 이런 흰색 분필가루를 보여주면 안 보이게 돼 있죠. 이래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들과의 어떤 비가 이제 대비라고 하는데요. 대비의 공식은요. 배경의 강도분의 배경의 강도 마이너스 배경의 강도 또는 배경의 반사율 분의 배경의 반사율 마이너스 표적의 반사율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배경의 강도, 배경의 반사율, 그다음에 표적의 반사율, 그게 이제 기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배경, 자, 칠판. 배경의 반사율이 칠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칠판에서 뿜어내는 반사율. 그 다음에 표적의 반사율은 글씨가 표적의 반사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를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A의 반사율은 색 종이의 A의 반사율은 20%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배경의 반사율이 되겠죠. 그래서 20분의 어떻게 됩니까? 20 마이너스 글자의 반사율은 뭡니까? A가 반사율 80%의 색으로 글자를 각각 썼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표적의 반사율은 뭐다? 글씨가 되는 거기 때문에 20분의 20 마이너스 80 곱하기 100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300이 되는 거고요. B도 어떻게 됩니까? 종이 반사율이 얼마죠? 전체 종이 15%입니까? 15%가 되겠고요. 글자의 반사율은 60%죠. 그렇게 해서 공식이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00이다. 그래서 똑같죠. 대비가 같으므로 두 종이에 쓴 글자는 동일한 수준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공식은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식을 알고 계셔도요. 뭐가 배경의 강도인지 뭐가 표적의 강도인지 몰라요. A4 용지가 있다. 이게 배경의 강도고요. A4 용지 안에 글씨를 썼다. 글씨가 뭐다? 표적의 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25번 검사 공정의 작업자가 제품의 완성도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 자, 어느 날 10,000개의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10,000개를요. 전수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200개의 부적합품을 발견했다. 10,000개를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품, 즉 불량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00개의 부적합품을 발견하였으나 이 롯데는 실제로 500개의 부적합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0,000개를 골라요. 불량품, 양품, 불량품, 양품, 즉 부적합품. 이제 예전에는 불량품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부적합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부적합품, 양품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10,000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200개의 부적합품을 찾아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500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실수를 한 거죠. 그때의 우리 인간 실수 확률 HP는 전체 기회 발생 일수가 몇 개죠? 10,000개잖아요. 10,000개. 10,000개 중에서 우리 인간의 실수는 몇 개입니까?
전체 500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200개밖에 찾아내지 못했어요. 즉 300개가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분의 3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0.0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암기하고 계시면 아주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6번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 고유 신뢰성을 신뢰성이란 뭐죠? 고장나지 않을 확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1번 병렬 및 대기 리던던시의 활용. 결국은 리던던시는요 중복 설계입니다. 병렬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직렬 설계보다 병렬 설계가 수명이 오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품과 조립품의 단순함이 표준화. 당연한 얘기고요. 3번 제조 부문과 납품업자에 대한 부품 규격의 명세 제시. 이건 아니네요. 아무 신뢰성하고 관련성이 없습니다. 4번 부품의 정기적 기계적 열정 및 기타 작동 조건의 경감 줄이는 거죠. 어떠한 작동 조건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요 뭐죠? 고장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신뢰성이 낮아지겠죠. 그렇게 26번과 같은 문제는 문제하다 가볍게 봐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27번이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업장의 시료 온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 중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료 온도라는 것은요, 직접 우리 인간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온도입니다. 온도, 여러분 뉴스예요. 영하 15도 우리가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우리 인간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온도를 우리가 시료 온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료 온도는 어떤 영양인자가 온도, 습도, 공기의 유동, 즉 대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답은 27번에 2번이 되는데요. 체온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체감 온도 고온이다라는 겁니다.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은데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습하다. 습도가 있다. 습도가 있는데 여기서 무풍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 무풍 상태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시료온도, 우리 인간이 느끼는 시료온도, 체감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시료온도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시료온도가 높아지겠죠. 온도가 더운데 습도도 있고요. 바람 한 잔만 불어. 그러면 체감 실질적으로 30도지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거는 40도라고 느낄 수 있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실온도 계속 이렇게 놔두면 열사병이 걸릴 수 있고요. 예를 들면요, 저온이에요. 추워 겨울에. 저온이고 습도가 높아요. 고습이고 강풍이 불어요. 강풍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실온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겠죠. 겨울에. 안 그래도 추운데 습도까지 있어요. 물방울이 있다는 거는 물방울 여러분 추울 때 물방울 몸에 뿌려 보십시오. 얼마나 춥겠습니까? 습도도 있고 바람도 불어. 아우 추워.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지는 동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온, 고습, 강풍, 즉 온도, 습도, 공기의 유동에 따라서 즉 체온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8번 인간기계 시스템에 관련된 정의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시스템이란 전체 목표 달성을 위한 유기적인 결합이다. 맞죠? 목표는 하나죠. 자, 불량 안 나고 고장 안 나고 재발생 안 되고 어떤 물건을 만들면 우리 인간과 기계의 유기적인 결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는 내용이네요. 자, 2번 인간기계 시스템이란 인간과 물리적 요소가 주어진 입력에 대해 원하는 출력을 내도록 결합되어 상호작용하는 집합체이다. 맞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3번 수동 시스템은 입력된 정보를 근거로 자신의 신체적인 에너지를 사용하여 수공구나 보조기구에 힘을 가하여 작업을 제한다. 맞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틀린 것이니까. 자동화 시스템은 기계에 의해 동력과 몇몇 다른 기능들이 제공되며 인간이 원하는 반응을 얻기 위해서 기계의 제어장치를 사용하여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이거는요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라 뭐다? 기계 시스템에 포함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기계 통합체계 즉 통합 시스템의 유형은요 뭐다? 수기자 요 세 가지 종류가 중요합니다. 수기자, 수동 시스템, 기계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즉 자동 시스템. 그래서 28번에 답은 4번이 되는데요. 4번은 뭐다? 기계 시스템에 포함이 된다. 자동 시스템이 아니다. 알았죠? 수기자.
수동 시스템 밑줄. 신체적인 힘을 원동력으로 한다 밑줄. 다양성 있는 체계 나오면 수동 시스템. 즉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인과 공구 밑줄. 기계 시스템은 융통성이 없는 시스템 밑줄. 기계는 시키는 것만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밑줄. 동력은 기계가 제공하며 조종 장치를 사용하여 통제하는 것은 뭐다?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28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라 기계 시스템. 자동 시스템. 자, 밑줄. 신뢰성이 완전한 자동 체계란 불가능하다. 즉 없다. 신뢰성이 완전하다는 건 계속 평생 고장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런 기계들은 아무리 자동화 기계라도 평생 고장이 안 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신뢰성 있는 체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늘어나는 업무는 뭐다? 감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고 계획하는 거다. 밑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자동 시스템이다. 자, 수기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29번 통제 표시비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5가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9번의 답은 3번입니다. 29번의 답은 3번. 암기법을 보겠습니다. 통제 표시비 CDB를 설계할 때 고려사항. CDB는 계측의 크기 할 때 계자와 기자 밑줄. 공차할 때 공차 밑줄, 목축거리 할 때 목축 밑줄, 방향 조작할 때 조작 밑줄, 방향성 할 때 방향 밑줄. 계기가 뭐하니? 공차니. 계기가 공차니. 목축이 방향 조작이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볍게 봐주시고요. 30번 결함수 분석 FT의 결과 다음과 같은 패스셋을 구하였다. X4가 중복 사상인 경우 최소 패스셋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 사상을 제거한다, 배제시킨다 이랬는데요. 30번과 같이 이런 형식의 문제는요. 뭐가 중복 사상인 거와 상관없이 보기에서 중복된 게 답입니다. 중복된 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X2, X3, X4, X1, X3, X4, X4, X3, X4 이래 돼 있잖아요. X4가 중복이라 했는데 이거를 생각하지 말고 중복된 거 전체적으로 중복된 게 뭐 있죠? X3, X4, X3, X4, X3, X4는 각 이 집합에서 중복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X3, X4입니다. 30번과 같은 문제는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중복은 보지 말고 공통된 거를 찾아라. 공통된 거. 그래서 답은 X3, X4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요. 공통된 걸 찾으면 그게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식의 문제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우리가 깊게 공부해 줘야 될 거, 그냥 문제와 딱 가볍게 봐줘야 될 것들 제가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